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하늘을 나는 승무원 조민주라고 해요. 제 소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상하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 이야기에서 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같이 승무원 준비하던 친구들이 다 포기하고 외항사 지원해서 합격할 때도 끝까지 국내 항공사를 고집하며 포기 안 하고 도전한 끝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승무원이 됐어요. 그래도 원하던 국내 항공사 유니폼을 입게 됐으니 정말 뿌듯했고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니 그 시국에 항공사 어려울 때도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남았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해외여행 다니는 게 어렵던 시절에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선입견이 안 좋은 편이라 괜찮은 집안에서는 승무원 며느리 절대 안 본다는 집안도 많더라고요. 제 동료들 중에도 시댁에서 반대를 심하게 해서 파혼하거나 헤어지거나 결혼해도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집 고르고 골라 시집 가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더더욱 그런 집안, 그런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 최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러다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됐는데 소탈하고 재밌고 무엇보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답니다. 여자들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갖는 환상은 많이 없어진 반면 승무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남자들의 환상은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는 건지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없진 않았고 그런 남자들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인간들은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만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랑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승무원인 것도 모르고 저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기도 했고 제 직업이나 외모보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번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겪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얘랑이랑 둘이서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얘랑이 집이 가족들끼리 아주 가깝게 자주 만나고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이라는 게 얘랑이 부모님이랑 형제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일가 친척을 말하는 건데요. 예비 시부가 형제들 많은 집 장남이셔서 고모랑 작은 아빠 가족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게다가 제사가 좀 많대요. 제삿날은 일가 친척 다 모이는 중요한 날이고 가족들 친목의 날이라고 하니 일부러 제사를 줄이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날로 중요하게 지킨다고 말이에요. 가족들 많은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렇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더니 예랑이가 자기가 잘 알아서 커버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하며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예랑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설마 했는데 그날도 그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구경하러 온 것 같았고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라 좀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예비 시모가 다 불러 모았다고 하던데 예랑이 고모랑 작은 아버지 두 분, 작은 어머니 두 분, 그 집 자식들인 예랑이 사촌들까지 도대체 몇 명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예비 시모는 그렇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승무원 며느리 본다고 막 자랑하고 신나게 떠드시더라고요. 아직도 승무원 며느리 본다고 자랑하는 집이 있구나 싶던데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도 좀 헷갈렸어요. 어쨌든 예비 시모는 저를 소개하면서 예랑이의 작은 어머니들, 그러니까 예비 시모에게는 동서가 되는 분들을 은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선의 며느리는 정말 전업주부로 들어앉는다고 하는 거야? 걱정이 많겠다. 요즘 살림하겠다는 며느리 반기는 집이 어딨어? 그지? 난 우리 며느리가 일 열심히 하는 애라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은근히 남의 며느리 까내리질 않나 또 다른 작은 어머니께는 이러는 거예요. 동서는 여행사 다니는 딸내미 그 시국 직격탄 맞아서 회사 나오게 됐다고 볼멘 소리 하더니 우리 며느리는 항공사 다니는 승무원인데도 그 시국 잘 버티고 회사 잘만 다니고 있잖아.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지. 아우 시국 탓을 왜 해? 난 정말 그러는 거 싫더라. 그러면서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속 끓는 소리를 하는데 말끝마다 다 저를 걸고 넘어지니 제가 민망해서 혼났지 뭐예요. 예비 시모가 그렇게 대놓고 긁어대는데도 예비 작은 어머니들은 표정은 썩을지언정 뭐라고 크게 기분 나쁜 내색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대충 대답하면서 듣고만 있더라고요. 뭐지 싶었죠. 그리고 저를 두고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다들 살기가 좋아져서 승무원이 3D 직업이다 뭐다 하는데 아유 그래 힘든 직업 맞지.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도 인정하는 직업이야. 생활력 있고 또 승무원이 뭐 하는 거야? 항상 웃는 얼굴로 승객들 접대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서비스직. 그러니 친절하고 남 받드는 게 몸에 아주 배어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 결혼하면 지 남편한테도 얼마나 잘하겠어. 아이 승객들 대하듯 하늘처럼 떠받을 거 아니야. 아, 난 그거면 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승무원 며느리 자랑한다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더러 남편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머리가 복잡했죠. 예비시모가 그러고 있으니 예비시모 동서들은 이번에도 대충 성의 없게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척이라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평소에도 어떤 분위기인지 바로 알겠는 거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시댁에서 나와 예랑이랑 둘만 있게 됐을 때 슬쩍 예랑이를 떠봤어요. 작은 어머니들이랑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아니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렇게 자주 보인다고 하고 가족들끼리 친목 어쩌고 그러기에 난 엄청 화기애애하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생각처럼 사이가 돈독해 보이진 않더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게 아버지가 원래 작은아버지들이랑 우애가 엄청 돈독하셔. 어릴 때 한 집에서 자라실 때부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엄청 엄하셨는데 그럴수록 또 형제간에 더 끈끈해지고 그러는 경우 많다더라. 그래? 그렇구나. 우리 집은 친척들이 많지도 않지만 왕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게 좀 낯설긴 하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집안 제사를 다 받아오셨거든. 그러면서 상속도 대부분 다 받으셨던 걸로 알아. 할아버지가 장남권이가 확실해야 집안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모는 물론이고 작은 아버지들이나 작은 어머니들도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려는 게 좀 있어. 사촌들도 큰 집 말이라면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엄청난 성경지명이 있으셨던 건가? 하여간 바라시던 대로 된 거잖아.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님께 재산이랑 권력을 다 물려주신 거니까 가족들도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 아니겠어? 그렇구나. 예비 시부가 집안 재산을 거의 다 상속받는 바람에 발언권이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바로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다녀오니 저는 더 심란해지는 거죠. 제가 과연 그런 시댁, 특히 그런 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걸 예랑이도 눈치를 챘는지 시댁 행사가 많아도 꼭 다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최대한 많이 빼주겠다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비행 일정 자체가 퀵터는 거의 없고 장거리 노선을 많이 타고 있어서 스케줄에 따라 시간 안 맞으면 못 가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몇 번인데 괜찮겠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겨우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한테 그렇게 인사를 한번 드리고 나니 너무 자주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꼭 비행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는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거기 유명하다는 선물 같은 거 좀 사다 달라며 사오면 돈은 주겠다고까지 하시니까 그런 부탁을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말하자면 그런 심부름 셔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싼 걸 사오라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자잘한 것들, 그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 같은 거 말이에요. 차나 커피, 그릇이나 영양제, 과자, 화장품, 비누 등등 그런 소소한 것들을 사다 달라고 하셔서 사다 드렸죠. 근데 돈은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물건을 받으시더니 입 싹 닫더라고요. 고맙다 소리만 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비싼 게 아니니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정말 난감했어요. 돈을 주겠다 소리까지 했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비행 갈 때마다 부탁을 하시더니 그 요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가족들 거, 자기 친구들 거 그렇게 다 돌린다면서 엄청 많은 양을 사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피도 장난 아니어서 캐리어도 큰 걸로 바꿔들게 다니게 됐다고요. 저 정말 비행 갈 때 짐 많이 안 가져가는데 한 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현지에서 캐리어 큰 거 하나를 사서 담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서 그런 특산물 사러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그리고 제가 좋아서 사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 선물도 아니고 예비 시모가 사다 달라는 거 사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게 또 다 한 군데 모아놓고 파는 것도 아니고 콕 집어서 브랜드까지 정해줄 때가 많으니 어떨 땐 정말 시모 심부름이 비행보다 더 힘들다 싶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사온 거 드리러 가면서 오늘은 기필코 도움 받아올 거라고 작정을 하고 갔었어요. 아유, 어머니, 여기 부탁하신 것들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거요, 이거. 이거 진짜 파는 곳이 없어서 얼마나 헤맸는지 묻고 현지인들 도움받아서 겨우 샀어요. 그리고 여기 영수증들이요. 총 21만 5,630원인데 21만 5천 원만 보내주세요. 아유, 그래. 고생 많았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힘들게 사온 거라고 내가 꼭 생색내면서 돌려야겠어. 제가 그렇게 영수증까지 딱 내놨는데 예비 시모는 고맙다 소리만 하고 영수증을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수증 들이밀면서 말씀드렸죠. 저 어머니 총 21만 5천 원 주시면 되는데요.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계좌이체 하실 거예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아이, 너 지금 뭐 빚 받으러 왔니? 떼인 돈 받으러 온 거야? 세상에, 사람을 무슨 취급을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 제가 그러니까 예비 시모도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난리치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꼭 받아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했죠. 어머님 부탁으로 제 돈 들여서 산 거고 돈은 나중에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뭐 제가 빌려드린 걸로 하죠 뭐. 어쨌거나 전체 금액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달라붙어서 기어이 그 돈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갖다 바치며 돈도 못 받고 그러는 게 습관될 것 같더라고요. 다소 감정적인 언쟁이 오가긴 했지만 저는 돈 받아냈으니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예비 시모가 저한테 그러는 것도 겨우 참아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랑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유난히 자주 오는 전화가 있는데 이름이 뜨는 것도 아니고 번호만 뜨는 걸 보면 저장도 안 한 번호라는 거잖아요. 근데 늘 같은 번호라 오죽하면 제가 번호를 다 외웠겠냐고요. 그 전화만 오면 예랑이는 전화기 들고 바로 나가서 전화를 받던데 몇 번이나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여자 목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랑이는 제가 장거리 갔다 오는 날이면 꼭 공항에 저 데리러 왔었는데 최근엔 야근한다, 일이 많다 하면서 몇 번이나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수상한 거죠. 집에서 추궁이라도 하면 갑자기 막 욱해서 버럭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진짜 수상한 거예요. 이거 완전 바람 피우다 걸린 애들 전형 아닌가요? 여자한테 전화 오고 갑자기 잦아진 야근, 갑자기 변하는 태도. 그렇게 저의 의심은 짙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랑이 차 타고 함께 움직이는 날이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예랑이한테 편의점에서 물 하나만 사다 달라고 해서 내보낸 뒤 몰래 예랑이 차 내비게이션 기록을 뒤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야근했다던 시간에 경기도 어디 주소 찍어놓고 갔던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꼬리 잡았단 생각에 물 사갖고 들어오는 예랑이한테 바로 따졌죠. 이거 뭐야? 이날 나 비행해서 돌아오는 날이었잖아. 그날 야근한다고 나 데리러 못 온다더니 경기도에 갔어? 누구랑 간 거야? 누구 만나러 간 거냐고? 아이 무슨 소리야. 자기 또 나 의심하는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야근하고 상사 데려다 준 거야. 예랑이는 또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뻔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그 상사 누구냐? 당장 전화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나한테 확인시켜라. 별의 별짓 다 하고 싶기도 했는데 참았어요. 그날 예랑이랑 저희 엄마 모시고 아빠 산소에 가기로 했던 날이었거든요. 제가 예랑이한테 점수를 후하게 줬던 이유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예랑이가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했던 것도 있어요. 저희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워낙 재밌는 사람이라 엄마가 예랑이 덕분에 많이 웃었고 그러면서 엄마가 회복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예랑이가 그럼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고 하더니 정말 엄마한테 신경을 더 많이 써주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그렇게 나와도 예랑이가 엄마한테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랑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인간이 설마 예비 장모에게 저렇게까지 하겠나 싶기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할 때 예랑이 반응을 보면 진심으로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게 보여서 그런저런 이유로 그냥 믿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명절 연휴를 맞아 저랑 엄마랑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랑 그렇게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맘먹고 명절 연휴 끼워 엄마랑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오려고 예약을 다 해놨던 거거든요. 명절 앞두고 예비 시모한테 전화는 한 번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비 시모가 먼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걸핏하면 전화를 하시니 제가 먼저 전화 드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내가 전화 한번 해봤어. 그래, 명절에도 비행이 있니? 이번에도 어디 멀리 가니? 아니요, 이번 명절에는 일부러 비행 비우려고 오래전부터 일정 만들어뒀었어요.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 친정엄마랑 둘이? 세상에, 확실히 그런 게 딸 키우는 재미구나. 너희 엄마는 너무 좋으시겠다, 이해. 부러워. 아유, 진짜 너무 부럽네. 아이, 뭐 그렇지도 않아요. 평소에 제가 집을 자주 비우잖아요, 어머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결혼하면 엄마랑 단둘이 여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 겸사겸사 다녀오기로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니? 승무원 딸내미는 엄마 모시고 어디로 여행 가는지 참 궁금하네. 아이, 어디 아무 데나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계절에 코타키나발루 날씨가 좋아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거기 아직 안 가보셔서 이번에 같이 가려고요. 나도 코타? 거기 못 가봤는데. 예, 말 나온 김에 나도 거기 가보고 싶어. 코타 거기. 나도 껴주면 안 되니? 전 처음에 진짜 농담처럼 부럽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껴달라고 하는데 너무 진심인 거죠.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딸이 없으니 그런 재미가 없지 뭐야. 아유, 진짜 같이 가고 싶어. 나도 껴줘. 이참에 안사돈이랑도 친해지고 좋잖아. 아니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랑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그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여지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걸로 또 삐져가지고 팩팩거리더라고요. 아휴, 그래, 알았다. 아휴, 정말 딸 없는 나는 서러워서 살겠냐? 아유, 치사해서 정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을 따돌리고 그래. 혼잣말처럼 하는 거지만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인데 결국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어이없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싶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면 그만이죠. 무슨 엄마랑 저랑 단둘이 가는 여행에 자기를 끼워달라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비 시모가 삐졌거나 말거나 그러고 말길래 저도 신경 안 쓰고 엄마랑 놀러 갈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냥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비행기 타기로 한 명절 당일 아침에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길래 안 받아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받긴 받았거든요. 예,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생전 네가 먼저 전화를 하는 적이 없구나. 오늘이 명절 당일인데 시부모 될 사람들한테 안부 전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서 그냥 그걸로 인사드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엔 제가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정말 오늘 여행 가는 거야? 아, 진짜 비행기를 탄다고? 네? 진짜 비행기 타는 거냐니 무슨 말씀이세요?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비행기로 가요. 왜 그러세요? 네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결혼 앞둔 명절에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 와서 음식도 돕고 집안 분위기도 익히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친정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가겠다는 게 그게 제대로 박힌 생각이냐? 어머니, 제가 벌써부터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날 같이 가고 싶다고까지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내가 그래도 설마 했다. 세상 어느 집 구석이 시어머니는 집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더냐? 그런 집 있으면 다 본데없고 근본 없는 집이라고 욕할 거야. 아직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엄마랑 이렇게 보내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행 다녀오는 거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까지 다 해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뭐야? 너희 어머니도 참 그렇구나. 딸 가진 엄마가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딸이 철없이 굴면 엄마가 나서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장단이나 맞추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어머니, 어떻게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시집갈 딸이랑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간다는 게 무슨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겠다고 하셔놓고 여행 떠나는 날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로야 알았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알았다는 걸로 들렸냐 너는? 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 눈치를 줬으면 알아서 취소하고 안 가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서 어머님 음식하는 거 돕고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명절날 아침이 돼도 아무 소리 없길래 내가 이렇게 다시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었고요. 지금도 그럴 생각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스케줄 맞추려고 엄청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취소할 이유가 없죠. 뭐야? 아이고 참 세상 말세다 말세. 너나 너희 엄마 하는 꼴을 보니까 너희 집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 맺으면 앞으로 무슨 꼴을 더 보게 될지 걱정이구나. 조상님 욕 보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댁 와서 배울 거 배워라. 내가 너 가르칠 게 너무 많아. 정말이지. 아침부터 들을 거 하나 없는 개소리만 늘어지게 하는데 계속 들어주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거기다 저보고 기어이 예비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 딱 기다리세요. 지금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예비 시모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어른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네요.
그렇다고 제가 설마 예비 시모가 하는 소리에 큰일 났다 싶어 겁먹고 가겠다고 한 건 아닌 줄 아시죠? 제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제가 왜 굳이 여행 떠나는 날 아침에 비행기 시간 앞두고 예비 시댁에 갔냐 하면 말이에요. 예비 시모한테 보여줄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비행 시간까지는 예비 시댁 잠깐 다녀와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방 제대로 날려주고 갈 작정이었어요. 제가 예비 시댁에 들어서는 걸 보더니 예비 시모는 또 기세등등해져서는 자기 동서들한테 잘난 척해대는 거예요. 동서들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며느리는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나 하는 거 보고 잘 배워. 며느리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세상 아무리 편했다 어쩐다 해도 며느리는 자고로 시어머니 말에 죽고 시어머니 말에 살고 해야 그게 옳은 며느리고 옳은 집안인 거지. 그러면서 아주 일장연설을 해댈 기세더라고요. 그 으스대는 꼴이 더는 봐주기 싫어서 바로 말 탁 자르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런 게 아닌데 어쩌죠?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걸 보고 착각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차례상에 제가 가져간 서류 한 장을 던지듯 올려놔 드렸죠. 그 서류가 뭔지 제일 궁금하실 테니 제가 그것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서류는 예랑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 예랑이가 이미 10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서류였어요. 예랑이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20대 초반, 그러니까 군대도 가기 전 대학교 3학년 철없던 시절 사귀던 여자애랑 술 진탕 먹고 기분에 취해 술김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냈다는 거예요. 무슨 술을 대낮까지 처마시고 혼인신고서를 내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술 취해서 혼인신고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어봤어요. 옛날에 연인들끼리 혼인신고 이벤트라고 하면서 진짜 혼인신고서 서류 들고 와서 작성하고 자기들끼리만 간직하는 그런 이벤트도 유행하고 그랬다면서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뉴스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와서 종종 보긴 했는데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멍청하게도 산다. 대책 없는 인간들이네 싶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별 웃긴 인간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제 예랑이가 무려 10년 전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제가 예랑이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게 했던 그 전화 말이에요. 그 전화 건은 여자가 바로 그 10년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랑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올라가 있는 그 여자였거든요. 제가 아빠 산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까지 뒤져보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추궁하고 나중에는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예랑이도 지쳤는지 얼마 후에 저한테 사실대로 다 고백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도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고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야 실수. 오죽하면 기억도 못하고 있었겠냐고. 내가 책임지고 결혼 전까지 다 해결할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걔랑 이혼하고 서류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게. 자기야 믿어줘. 난 믿고 기다려줘. 아니? 그래. 철없던 시절에 그랬던 일이라고 쳐. 근데 그 여자는 왜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설마 자기랑 다시 뭘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기집애 그게 진짜 정말 악질인 게 내가 결혼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걸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건지 날 협박해서 돈을 달래. 뭐? 아니 뭐 그딴 여자가 다 있어. 자기 전 여자친구였다며. 그 여자 지도 술 먹고 같이 저지른 일이면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학교 때 알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뭐 사는 게 좀 팍팍하다고는 하던데 돈이 얼마나 급한 건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난 그걸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해도 그렇지 어떻게 전 남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래. 도대체 어떤 애를 만났던 거니? 근데 이제 내가 사실을 다 알게 됐으면 그 여자가 뭐 협박을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여자 목적이 나한테 이르겠다고 협박했던 거 아니냐고. 그것도 그런데
돈을 안 주면 자기를 상간녀로 고소할 거라는 소리까지 했어. 걔가 그러고도 남을 내라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뭐?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상간녀로 고소한다고? 진짜 미쳤구나. 고소하라고 해. 법정에서 밝히면 되겠네. 누가 봐도 혼인관계가 아니었는데 지가 무슨 본처라도 되는 것처럼. 뭐? 상간녀 소송?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애한테 뭘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그냥 고소하라고 해. 나 무서울 거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로 법정까지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게다가 자기까지 거기에 휘말리게 하는 건 정말 더더욱 싫어. 내가 해결할게. 정 안 되면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만 줘. 부탁이야. 그렇게 저는 예랑이의 모든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절대 제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고 예랑이가 알아서 혼자 다 해결하게 두고 보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예랑이도 철없던 시절이 있었겠지. 어렸으니 여자 보는 눈이 부족했겠지 하고 애써 묻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저에게 결혼을 약속할 만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고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 상태였으니 예랑이를 그만큼 더 믿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이놈의 집구석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 싶었고 애써 예랑이를 이해하려던 마음도 무너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예비시모한테 다 폭로하고 파혼할 작정으로 그 서류 들고 예비시댁으로 갔던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참아주고 있었던 건지 아시겠냐고요. 저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자질구레한 거 시키시고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믿는 사람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었던 건데 이제 더는 안 참을래요.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받지도 않을 거지만 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예비시모는 잘난 척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 동서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었는지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매달리며 비는 거예요. 어머, 아가 민주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렇다고 파혼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럼 안 될 말이야. 다시 생각해 주렴. 어? 내가 이렇게 풀게. 부탁이야. 어머, 어떡해요, 형님. 장조카가 정말 철이 없었나 봐요. 세상에 혼인신고서가 다 무슨 말이래요? 아유, 조카 며느리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고 있었던 게 용하네요. 형님 며느리 그렇게 잘 보신다고 자랑하실 만했어요. 요즘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요? 아우, 작은 형님, 조카 며느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파혼하겠다고 하잖아요, 파혼. 근데 조카 며느리라니요. 아유, 그거 실례요, 실례. 어머어머머, 아우, 내 정신 좀 봐.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런 말실수를 다 하고. 미안해요. 내가 이 입이 방정했지. 동서 얘기해줘서 고마워. 동서가 이럴 때 보면 참 경우가 밝아. 네, 뭐 괜찮고요.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가볼게요. 아니, 아우, 안 된다. 잠깐만. 이렇게 네가 가버리면 어떡하니? 나는 뭐가 돼?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나랑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간섭하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아니요, 전 이미 봐드릴 만큼 봐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부터 비행 있을 때마다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 시키면서 돈도 제대로 안 주셨던 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시실콜콜 다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 다 참아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어머, 형님, 지금까지 저희들 나눠주고 그러셨던 거 형님이 조카 며느리 아니 민주 씨한테 사오라고 시키셨던 거예요.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갈 때마다 이런 거 꼭 사온다고 하시더니. 세상에, 형님, 여행 가서도 이런 거 사는 게 얼마나 귀찮은 건데 하물며 일하러 간 사람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아유, 그러게나요. 작은 형님이나 저나 그런 것도 모르고 족하면은 아유, 아니 민주 씨 정말 대단하다 그랬지 뭐예요.
동서, 형님이 시켜서 사다 드린 거면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심지어 돈도 안 주셨다잖아. 어머머, 그러네요. 작은 형님 말씀이 다 맞네요. 세상에, 진짜 요즘 저런 아가씨가 어딨어? 우리 형님 정말 며느리 하나 기똥차게 잘 보실 뻔하셨는데, 아유, 그 아쉬워서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나 다 아쉬운데 형님은 오죽하겠어요.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저한테 매달려서 빌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들은 그 꼴을 지켜보면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위로하는 척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말투에만 웃음이 묻어나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약을 올리면서 표정까지 실룩실룩 웃음을 못 참는 게 다 보였어요. 위로하는 척 은근히 먹이는 스킬도 그 작은 어머니란 분들이 예비 시모한테 당하면서 쌓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으니까 대놓고 먹이는 게 아주 그동안 쌓였던 거 한 방에 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이용하셔라 싶은 마음으로 조금 더 있어주다가 적당할 때 예비 시모 뿌리치고 꼴도 보기 싫은 집구석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엄마랑 홀가분한 마음으로 코타키나발루행 비행기를 탔어요. 코타키나발루는 현지 유심이 더 잘 터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밍 안 하고 현지 유심을 썼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한국에서 오는 전화, 특히 예비 시모나 예랑이한테 오는 전화를 안 받고 싶기도 해서 유심을 바꿔 끼워버렸던 거예요. 유심 바꿔도 깨톡은 오니까 그건 차단해버렸죠. 덕분에 여행 기간 내내 그것들 다 잊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며 실컷 잘 쉬다 왔답니다. 그렇게 연휴 잘 보내고 한국 도착해서 핸드폰 전원 켜니 전화기가 아주 불이 나는 거예요. 예비 시모와 예랑이가 번갈아 전화를 수십 수백 통은 한 것 같았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문자도 엄청 보내놨더라고요. 그럼 뭐 해요? 저는 이미 여행 가기도 전에 마음 정리 끝냈고 여행 가서 그 정리했던 마음마저도 다 털고 잊어버리고 왔는걸요. 예랑이가 저를 찾아와 그렇게 통곡하며 비는 걸 보는데도 아무 느낌도 안 생기는 걸 보면서 정말 확실하게 마음 정리가 됐구나. 저 스스로도 그렇게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예랑이가 저를 만나서 그렇게 빌어도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걸 보더니 안 되겠던지 예비 시모가 다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작정하고 빌러온 것 같던데 예비 시모는 본격적으로 빌기 전에 제가 궁금하지도 않고 물은 적도 없는 예랑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는 그 여자의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유, 아이고 보니까 나도 걔를 본 적이 있지 뭐야. 우리 애가 지가 만나는 애라고 나한테 정식적으로 소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나 참 기가 막혀서 얘 자취방에서 우연히 보게 됐던 거야. 아주 형편없는 년이야 그 년이. 전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여자 욕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유 너한테 무슨 좋은 소리 듣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 아유 너도 알다시피 얘가 다녔던 학교가 우리 집이랑 좀 머니. 그래서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켰었다. 애 수업 들으러 갔을 시간이라 내가 반찬만 잠깐 넣어주고 오려고 얘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아이 글쎄 그년이 우리의 자취방에 딴 놈을 불러다가 뒹굴고 있는 걸 본 거야. 아이 그런 대먹지 못한 년이야 그년이. 참 대단한 여자친구를 만났었던 모양이네.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는 거냐고요 이제 와서.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인간 더 한심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놈 그게 보통 한심한 놈이 아닌 거지. 민주 너는 그런 여자애랑 비교도 안 되는 애잖니. 예, 너는 단정하고 참하고 게다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마음도 크지 않니? 우리 아들이 너 만나는 중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믿고 봐주면 안 되겠니? 아유 내가 이렇게 같이 빌러왔다. 참 어쩜 그렇게 착각을 잘 하시는지. 또 착각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 다 이해했고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한 건데 다시 문제 삼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려무나. 나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힘을 좀 보태려고 해. 그러시든 말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말씀하실 거 없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참 잘했고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봐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그 사람 엄마인 그쪽에서 저희 집을 저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모욕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너한테 약속하면서 부탁하고 이렇게 비는 게 아니겠어. 내가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 거야.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한테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만큼 나도 잘할 작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좀 바꿔줄 수 없겠니? 이제는 제가 그 사람한테도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요. 모르시겠어요? 이미 그 사람이랑도 다 끝난 얘기인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랑 잘 될 수 없는 건 당신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니. 그러면 내가 더 잘하면 돼. 그러면 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니? 예, 내가 정말 잘하마. 너희 어머니랑도 내가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해. 너희 어머니도 서운하신 게 많으실 거 아니냐. 내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서 너희 어머니 마음도 풀어드리고 너한테도 내가 평생 은인이다 생각하고 잘해줄 거야. 그럴 작정이다. 글쎄 이젠 다 소용없다니까 정말 왜 이러세요? 명절에 여행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하셨죠? 저랑 저희 엄마한테 조상욕 보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건 내가 아무래도 동서들도 있고 해서 집안의 기강을 좀 세우려는 차원으로 본보기 보이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말이 심했지?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어. 너희 작은 어머니들 가르친다고 하는 게, 그만 너한테 그렇게 되어버렸지 뭐냐. 그 집안 사정이야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쪽에서 그런다고 그쪽 동서들이 그쪽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것도 참 웃긴 소린 거 아시죠? 하여간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할 건 없고요. 그래. 네가 신경 쓸 것도 아닌 거야. 괜한 소리 할 것도 없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그 작은 엄마들 시집살이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걱정은 할 것도 없다. 알겠지? 됐고요.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조상덕 본 집안은 명절에 다 함께 여행 다니고 조상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못 본 집안이 차례상만 거하게 차려놓고 그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다는 건 모르시나 봐요. 명절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이 뭐 하는 날인지 알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전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은 더더욱 없으니 먼저 일어날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날려주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 뒤로도 얘랑이랑 예비 시모에게 몇 번쯤 더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제가 안 받았고요. 그렇게 잊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후 뜬금없이 얘랑이 둘째 작은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에 몇 번 인사 다니고 할 때 친척분들이 비행기 관련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연락해도 되냐며 제 연락처를 물어볼 때 거절할 수 없기도 하고 전화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알려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하고 나서 저는 연락처를 지웠는데 진짜 뭐라도 물어보려고 안 지우셨나 싶기도 한 게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비행기를 더 싸게 구할 수 있냐 대충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플이 저보다 더 정확하다고 자녀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결국 비행기 이야기는 그냥 핑계고 이 말이 더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조카가 민주 씨랑 그렇게 파혼한 게 다 형님 때문이라면서 생나리를 지고 2년 끊는다고 집을 나가서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몇 달이나 연락도 없다가 얼마 전에 술 먹고 돌아다니다 그 혼인신고했다던 여자 찾아가서 괜히 행패까지 부리고 그런 거예요.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짓까지 했던 거래요?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일로 그 여자한테 도리어 신고당해서 술에 취해 길가에서 노숙하다가 사고도 당했는데 집에 연락하기는 싫으니까 사촌 동생인 우리 아들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유,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네요. 그렇게 무책임한 놈인 줄은 몰랐는데 파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저한테 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전화를 하는 게 실례인 거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서 보니까 장조카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세한 거면 잘 모르겠지만 민주 씨가 우리 장조카한테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그거 우리 형님 때문에 파혼하겠다고 한 거 맞지 않아요? 형님이랑 진짜 연 끊고 살 기세던데 저 혹시라도 미련 같은 거 있으면 민주 씨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했어요. 우리 장조카 다시 제대로 살게 할 사람 민주 씨밖에 없다 싶어서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전화한 거예요. 괜한 오지랖이었다면 미안하고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좀 안 됐다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죠. 그 사람 그렇게 산다니 딱하긴 한데요. 평생 그러고 살 사람 아니잖아요. 마음 정리되면 다시 자기 인생 살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려고요. 그리고 저 정말 그 사람한테 아무런 미련 없으니까 이런 전화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는 예랑이를 폭행으로 신고했었는데 합의하겠다고 연락한 예비 시모 들들볶아 한 몫 챙겨갔다고 해요. 꽤 큰 돈 챙겨준 걸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뭐예요. 알아서 잘 해결하고 살든지 말든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저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답니다. 남자 만나는 것도 싫어서 엄마한테 만날 놀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엄만 귀찮아 죽겠다고 하면서도 싫지는 않을 거예요. 저랑 잘 놀아주시거든요. 또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더 신중해지겠죠. 사람 하나만 봐도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야 하니 더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도 인연이라면 좋은 사람 만나질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 가진 어머님들께서 오늘 제 얘기를 인상 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